안녕하십니까.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성철입니다. 측두엽은 실비안 고랑이라고 하는 이 뇌의 경계선 아래쪽, 뇌의 바깥쪽에 영역이 붙어 있는 게 측두엽입니다. 측두엽도 자극을 했을 때 나오는 증상에 따라서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영역으로 좀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추적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내측 측두엽 내전증입니다. 네, 여기는 영향을 받게 되면 기억의 저장이 잘 안 되니까 환자는 기억을 잘 못할 가능성이 많고, 약간 각성이나 집중력, 주변 상황에 대한 인지력에 대한 유지 잘 안 되기 때문에 환자가 반응이 없어지고 기억이 안 되는 증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만 이상 뇌파니까 이 나머지 뇌에 있는 기능을 잘 할 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정보가 안 들어오니까 나머지 뇌들은 갑자기 정지가 되고 그냥 약간 하던 일을 좀 유지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국에 담갔는데 이쪽 뇌에서 이상 뇌파가 나오면 주변 상황에 대한 반응을 못하게 되고 기억을 못하니까 사람은 멈추는데, 숟가락질을 하던 뇌는 뭔가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그냥 국에 담긴 숟가락을 자기도 모르게 천천히 젓고 있는 정도의 증상을 보이는 거죠. 약간 하던 행동을 그대로 만지작거리거나 무의미한 반복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자동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측두엽이나 전두엽의 아랫부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자동증이 자주 나오겠죠. 그리고 측두엽은 다른 영역으로 넘어갈 때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립니다. 대부분 이제 변연기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시상을 거쳐서 전두엽을 거치면서 뒤로 넘어가거나 반대쪽 뇌로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먼 길을 돌아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발작의 시간이 좀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좀 긴 편이고, 그 다음에 전신 발작으로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것도 측두엽과 다른 뇌전증을 우리가 사람의 뇌전증 증상만 보고 구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극측두엽 뇌전증은 이 앞쪽인데요. 여기는 이 전두엽과 연결고리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상 뇌파가 발생했을 때 바로 전두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시작부터 전두엽으로 넘어갔으니까 마치 측두엽이 아닌 전두엽 뇌전증 환자와 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측두엽이지만 전두엽처럼 오인되는 경우가 많은 뇌전증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외측 측두엽증이 바깥쪽에 있는 외측 측두엽 뇌전증 환자인데요. 내측에 비해서 주정엽이나 후두엽으로의 연결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다는 것은 흥분이 이상 뇌파가 발생했을 때 쉽게 그쪽으로 전파가 돼서 쉽게 이쪽 증상을 유발한다는 거죠. 후두엽은 시각 증상을 담당하는 이제 영역이기 때문에 시각에 나타날 수 있겠고, 주정엽은 감각 증상이니까 측두엽이지만 시각과 감각 이상 증상을 쉽게 발생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오기는 어렵겠죠. 내측 측두엽과 전두엽 아래쪽을 일을 못하게 만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자동증은 잘 안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내측 측두엽에 비해서 굉장히 다른 영역으로 빨리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전신 발작은 쉽게 만들어지는 편이죠. 측두엽의 마지막으로 측두엽 플러스 뇌전증, 아까 말씀드렸듯이 측두엽만 뇌전증에 관여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전두엽이나 주정엽이나 후두엽이 같이 이제 이상 뇌파를 발생해서 증상을 나타내는 게 특징인 건데요. 예를 들어서 측두엽이 발생하다가 중심 고랑 주위가 운동 영역과 감각 영역이 있는데, 이 단면을 보자면 이 위쪽 팔 몸통 있는 쪽이 아니고 이 아래쪽이 주로 측두엽과 가깝기 때문에 여기가 주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측두엽이 흥분할 때 이쪽도 흥분하게 되면 이쪽 운동은 어떤 영역이냐면 주로 얼굴과 얼굴의 아랫부분, 그리고 목과 후두, 임두, 이쪽의 근육들을 주로 담당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이쪽이 흥분하게 되면 이쪽 근육이 수축하겠죠. 그러니까 인후두의 수축, 그리고 후두의 수축에 의한 호흡곤란, 그리고 얼굴과 입의 이상 운동 등이 잘 나타나는 게 특징이죠. 사실은 이 측두엽은 운동 영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측두엽 뇌전증이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운동 증상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데, 이렇게 측두엽 플러스 뇌전증이라고 하는 환자분들은 그게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별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은 후두엽입니다. 후두엽은 뇌 중에서 가장 작은 영역입니다. 이 뒤쪽에 있고요. 대부분 시각 증상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이 망막에서 전기적 신호가 형성이 되고, 그 신호는 시각신경을 타고 후두엽까지 전달이 돼서 여기서 신호를 만들어내면서 인지가 되는 것이죠. 이 시각 영역은 가운데에는 1차 시각과 그 주변에 노란색이 2차 시각 영역으로 나뉩니다. 이게 좀 기능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들어온 정보가 일단 1차 시각 영역에서는 점이나 선이나 밝기 이렇게 아주 간단한 정보만을 판단을 하게 되고, 이제 이 정보들을 2차 시각 영역으로 넘기면서 이 정보들을 조합해서 형체나 형태,
어떤 그런 걸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뇌전증 증상이 어디냐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형체를 만든 다음에 그거는 시각 단독으로 판단하지 않죠. 우리 강아지를 본다 그러면은 강아지를 만지는 자극은 이 두정엽의 감각 영역으로 들어갈 거고, 강아지 냄새를 맡았다 그러면은 그건 후두엽 상부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만지는 느낌, 냄새의 느낌, 보는 느낌이 결국은 이 두정엽의 가운데서 만나서 조합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감각 연합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조합이 돼야 하나의 정보가 완성되는 거죠. 시각 영역도 점, 선이 형체를 만든 다음에 이게 감각 영역으로 보내니까 1차 영역에 근접해서 이상 뇌파가 나올 때는 단순한 시각 증상, 섬광이나 시야 결손 같은 이런 게 주로 나오는 편이고요. 연합 영역으로 가면 갈수록 이 형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이상 뇌파가 나오면 그 형체가 이상하게 판단이 되는 이렇게 현상, 착시나 환시 등이 주로 뇌전증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보이는 게 이상하다 보니까 자꾸 눈이 떨리거나, 그다음에 눈을 자주 깜빡거리거나, 그다음에 불이 번쩍번쩍하고 시각 증상이 오게 되면은 눈은 그 시각 증상을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실제 자극이 아니고 뇌전증 이상 뇌파에 의한 자극이 오더라도 눈은 그 자극을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너무 강하게 자주 바뀌니까 눈이 자꾸 떨려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안구가 한쪽으로 이렇게 꺾여가거나 또는 떨리는 증상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시각 증상이 아닌 비시각 증상도 잘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들어온 정보라는 거는 이거를 단순하게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이 날아오게 되면 머리를 얼른 피해서 공을 피하게 되는지 잡는 거죠, 공을. 그렇게 된다면은 이 시각 정보는 빠르게 감각과 운동 영역 쪽으로 보내서 운동을 시킬 수 있도록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과 운동 영역은 굉장히 연결이 잘 되어 있겠죠. 연결이 잘 되어 있다는 거는 이상 뇌파가 발생했을 때도 그쪽으로 잘 전파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 정보는 또 기억과 연관성도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걸 봤는데 그게 옛날에 내가 봤던 거와 동일한 건지 아닌지는 기억 영역인 내측 측두엽으로 보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후두와 측두와 연결도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증상과 그 증상이 변해가는 과정을 추정함으로써 발생 위치와 전파 영역을 우리가 좀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두정엽 뇌전증입니다. 두정엽은 이 전두엽과 이 측두엽, 후두엽에 둘러싸여서 가운데 있죠. 두정엽은 위대한 모방자라는 말을 제가 써놨는데요. 워낙에 여기는 감각 영역이다 보니 감각으로 들어온 정보는 빠르게 운동이나 시각이나 그다음에 아니면 기억 쪽으로 보내서 뭔가 이용해야 됩니다. 거기에 머무를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는 전기가 발생하면 바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뇌다 보니까 여기서 뇌전증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두정엽이 담당한 이런 감각 증상이 오래 발생돼서 한참 있다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좀 아픈 듯 하다가 바로 운동 증상, 좀 아픈 듯 하다가 바로 시각 증상, 이런 식으로 다른 영역의 증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마치 두정엽인데 전두엽처럼, 두정엽인데 후두엽 뇌전증처럼 오인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모방자라는 표현을 쓰고요. 특히 두정엽의 이 안쪽에 있는 프리큐네우스라고 하는 이런 사다리꼴 모양의 영역은 특히나 더 영역과의 연관성이 강하고요. 특히 이 영역이 내측 전두엽을 타고 기억 담당하고 있는 이 변연기라든지 양쪽이 팔이 뻗고 우물어지는 그러한 뻣뻣해지는 증상을 나타내는 영역, 그 다음에 더 내려오게 되면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영역까지 빠르게 전파돼서 측두엽인데 이러한 증상도 굉장히 빠른 시간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각 영역별로 뇌전증 때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한 원리나 이유 등을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보호자분들께서는 이 증상을 잘 관찰하시는 게 중요한데, 방금 보셨다시피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디테일하고 굉장히 작은 증상도 많고 잘 못 알아차리는 증상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의 가족이나 지인이나 누가 증상이 발생했다 하게 되면 1번은 안전 조치입니다. 다치지 않도록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구토물 같은 게 흡인되지 않도록 고개를 옆으로 뉘어주시고 안전한 곳에 눕혀주시는 정도가 됐다, 안전이 확보됐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촬영해서 진료실에 가져와 주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물어보게 되면은 뭐 고개가 왼쪽 돌아가는지 오른쪽 돌아가는지 뭐 팔이 뻗었는지 구부렸는지 이런 걸 사실은 여쭤봤을 때 대답해 주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찍어보시면 굉장히 편하고요. 두 번째는 환자가 주변 상황에 대한 인지가 남아있는지, 그리고 기억력이 남아있는지는 비디오 촬영만으로 모르죠. 찍는 동안에 이런 걸 확인하는 방법은 지금 여기가 어딘지, 내가 누군지, 당신이 누군지 이런 것을 질문해서 환자분이 그런 답을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 그걸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증상이 있거나 끝난 다음에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 같을 때 환자분한테 숫자나 색을 아무거나 불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7이나 노랑 이런 식이죠. 그러면 환자가 그걸 들었으면 기억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회복된 다음에 아까
내가 증상이 있을 때 숫자 하나 불렀는데 기억하세요? 물어봤을 때 숫자를 불렀나요? 이러면 이제 기억을 못 하는 거죠. 환자분들은 증상이 있을 때는 자기가 외부에 대해 인지가 없기 때문에 끝나고 정신이 들 때부터 기억이 있지만 자기가 기억이 더 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촬영을 해오시면 굉장히 진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오늘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국은 뇌전증 증상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이 증상이 왜 중요한지 그거를 잘 살펴봤을 때 우리가 뇌전증의 발생 부위, 실제 뇌전증 환자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주시기 위해서는 비디오 촬영 등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